안녕하세요. NHN 두레이에서 백엔드 개발하고 있는 조승모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쿠버네티스를 도입하면서 겪은 일들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쿠버네티스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내 애플리케이션을 쿠버네티스에 올리면 어떨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도입하게 된 배경, 그리고 배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도입 후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장점을 누리려면 여러 가지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3, 4, 5번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 4, 5번에서 제가 겪었던 일 10개를 공유하고 해결 방법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를 운영하면서 얻었던 꿀팁 2개를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쿠버네티스부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보면 여러 서버로 구성된 클러스터 환경에서 컨테이너화된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란 용어가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존 VM하고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제 기존 VM은 서버가 10개가 있다고 하면 2개는 내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가고 3개는 다른 개발자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또 다른 4개는 다른 개발자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쿠버네티스는 이렇게 구성되지 않습니다. 10개의 서버가 있으면 10개의 서버에 내가 만든 애플리케이션과 다른 개발자들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관리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란 단어가 가장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짧게 말하면 K8S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리소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제 쿠버네티스 요소들을 리소스라고 부르는데 사실 요 3개만 있어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2개까지 사용해서 총 5개를 사용했는데요. 그럼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드는 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올라가는 곳입니다. VM으로 치면 인스턴스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서비스는 요게 그림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파드 앞단에서 네트워크 말단이 되는 리소스입니다. 노드는 이제 장비 하나, 피지컬 머신 또는 VM 하나라고 보면 되고요. 인그레스는 네트워크 외부 트래픽을 받아서 네트워크를 관장하는 리소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디플로이먼트는 말 그대로 배포와 관련된 리소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쿠버네티스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는데 얘가 서브 서비스였습니다. 서브 서비스를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요거를 이제 서버를 2개, 3개를 할당받아서 하기에는 비용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를 이제 한꺼번에 이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로부터 일부 벗어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MSA에서의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분류를 해보면 이제 2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 이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몸이 좀 가볍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가 되게 상대적으로 좀 쉬울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저같이 MSA를 도입하신 분들은 좀 몸이 무거운데요. 옛날에 이제 싱글 어플리케이션으로 운영이 되다가 여러 요구사항을 도입하려다 보니까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로 분리가 된 케이스입니다. 이런 분들은 몸이 무겁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이제 쿠버네티스를 도입할 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에 운영되던 다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그러면 쿠버네티스로 다 옮겨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진 않았고 좀 좋은 방법이 있어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은 VM의 운영을 유지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만 쿠버네티스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기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굳이 건드리지 않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만 쿠버네티스에 올리면서 일단 체험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써보니까 쿠버네티스가 되게 편하고 비용도 줄어들고 되게 좋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기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쿠버네티스에 올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성격이나 환경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쿠버네티스에 올렸는데 이거 좀 우리랑은 안 맞네 라고 생각이 들면 반대로 VM 장비를 할당받아서 쿠버네티스에 있는 거를 VM에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아마 새로 도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배경을 설명드려 봤습니다. 그 다음에 배포 방법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쿠버네티스에 내 애플리케이션을 올라간다고 하면 배포를 어떻게 하지부터 되게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쿠버네티스에서는 아르고 CD나 플럭스 CD 같은 거 되게 이쁘게 하는 거가 있다는데 이런 것도 적용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생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기존의 레거시 구조를 깨지 않는 그런 구조로 배포 구조를 정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배포 구조는 3단계로 나뉘는데 그거 하기 전에 각 요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왼쪽부터 보면 개발자, 저처럼 이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는 분이죠. 그다음 리파지토리는 소스 코드가 올라가는 곳이고요. 젠킨스는 빌드를 도와주는 빌드 툴, 넥서스는 이미지가 저장되는 이미지 저장소고, NHN 클라우드 디플로이는 어쨌든 제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NHN 클라우드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NHN 클라우드에서 배포를 도와주는 기능을 이제 NHN 클라우드 디플로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 마스터 노드는 이제 클러스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있는 노드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3단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개발자가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소스 코드를 작성해서 커밋 푸시하면 이제 리파지토리에 소스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배포 전에 이제 준비를 하는 빌드 단계입니다. 개발자가 빌드를 요청하면은 이제 젠킨스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먼저 이 도커 아까 올렸던 소스 코드를 이제 도커 이미지로 말아서 넥서스에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야물 파일이란 걸 이용해서 이 야물 파일이 어떤 거냐면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하는 설정 파일인데요. 템플릿이라고도 부르고요. 이거를 이제 NHN 클라우드 디플로이에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자가 이제 배포 당일에서 배포를 요청을 하면은 이제 NHN 클라우드 디플로이에서는 이제 아까 받았던 야물 파일을 클러스터 마스터 노드에 올려주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적용해줘라고 명령을 날립니다. 그러면 이제 쿠버시티에 어플라이 이제 아까 올렸던 야물 파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아까 도커 이미지 저장소에 올렸던 이미지를 가져와서 클러스터 내에 배포를 해줍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그 레거시 구조를 깨지 않는 이렇게 구조를 정해봤고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해도 좋으니까 쿠버네티스 진입 장벽이 좀 낮아졌으면 하는 면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도입 후 장점,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이제 설치가 필요 없다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VM하고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존의 VM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서버가 2개를 설치해서 운영을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되게 사람들이 많이 쓰고 인기가 많아져서 서버를 하나 더 설치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비를 받아서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돼요. 저는 이제 스프링 부트,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쓰니까 자바를 먼저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스, 필요하면 와스도 설치하고 또 스크립트 작업이 필요하면 뭐 로그를 분할한다거나 아니면 새벽에 배치 작업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작업이 필요하면 이런 것도 작업을 해주는데요. 쿠버네티스를 쓰면은 이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이제 실행 환경이 고립화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 워커 노드에 있는 컨테이너 런타임이라는 게 이제 실행 환경을 보장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쿠버네티스에서는 파드를 하나 더 늘린다고 하는데 파드 하나 더 늘린다고 이렇게 매번 설치가 필요 없다는 게 일단 큰 장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배포가 편리하다는 게 아주 크게 와닿았는데요. 기존에 VM에 배포할 때는 크게 문제가 2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 개의 터미널을 띄워야 되는 겁니다. 배포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버가 2개가 운영되면은 이제 프로세스 상태를 확인하는 거를 일단 터미널을 2개를 띄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요청이 잘 들어오는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배포 과정에서 어떤 에러가 발생해서 이게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될 수 있으니까 에러를 계속 확인하고 있죠. 근데 지금 서버가 2개 있는데 터미널 6개거든요. 서버가 3개 되면 9개 되고요. 5개 되면 15개 터미널을 띄워야 됩니다. 제가 듀얼 모니터를 쓰는데 이거 배치하는 게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롤백에 대한 스트레스가 큰 건데요. 제가 롤백을 해야 되니까 좀 재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롤백을 재빠르게 안 하면 그 시간만큼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팀원들한테 지금 승모 씨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올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롤백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답장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배포를 하면 이런 문제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배포 과정을 한번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배포는 이렇게 선언형의 이제 설정 파일을 만드는데요. 요거는 일단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뭐 파드는 2개를 띄우고 레이블 설정을 하고 도커 이미지는 엔진엑스 최신 버전을 쓰고 CPU 메모리는 요만큼만 써라 이렇게 이제 환경 설정을 해주면요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도커 이미지를 변경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현재 상태에서 바라는 상태로 변경이 되고 쿠버네티스는 이를 이벤트로 받아들여서 하나씩 배포를 해줍니다. 지금 파드가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하나씩 이제 새로운 파드가 올라오고 기존의 파드가 내려가면서 이제 하나씩 배포가 되는데요. 새로운 파드가 컨테이너 크리에이팅이 되고 그 다음에 기존 파드가 내려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녹색이었던 이제 파드들이 노란색으로 새로 배포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배포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장점이 일단 첫 번째 문제였던 터미널 여러 개 띄운 문제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왼쪽에 보면 아까 방금 봤던 하나씩 롤아웃 되고 올라왔던 거를 볼 수 있는데 지금 파드 2개의 상태를 한 터미널로 보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터미널을 보면 이 로그들이 색깔로 구분해서 한 화면에서 띄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2개 터미널로 이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서버가 이제 3개가 되든 4개가 되든 5개가 되든 이제 터미널을 2개로만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롤백에 대한 스트레스인데요. 이 롤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하나씩 배포되는 화면에서 컨테이너 크리에이팅 단계 내에서 새로운 파드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게 이제 올라오지 않고 기존에 있던 파드로 계속 운영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재빠르게 롤백을 못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배포하는데 아주 큰 장점을 누렸고요. 다음으로는 셀플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개발을 할 때 한번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주기적으로 OOM, Out of Memory Exception이 주기적으로 발생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유를 떠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저는 이제 문제 발생한 당일날은 꿀잠을 잘 수 있었고요. 이게 밤에 발생했거든요. 근데 밤에 발생했는데도 저는 이제 꿀잠을 자고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원인은 제가 이제 스프링 배치를 썼는데 이 메타 테이블이라는 걸 자동적으로 쓰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배치가 언제 시작됐고 그 안에 스텝이 1, 2, 3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됐으며 언제 끝났다 뭐 이런 정보가 남는데요. 저는 이미 의미 있는 정보를 로그로 남기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메모리에 올리고 주기적으로 비워줬는데 제가 이걸 너무 길게 잡아서 주기적으로 OM이 났던 거죠. 그런데도 저는 이제 쿠버네티스의 셀프 이닝 특징으로 아주 맑은 정신으로 다음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점을 3개를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단점이 없을 수가 없죠. 단점은 이제 새로운 개념을 공부해야 된다는 건데요. 방금 이제 설명드렸던 이 장점을 누리려면 이제 설정들, 아까 야물 파일에 여러 가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파드와 디플로이먼트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학습 목표를 한번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클라이언트부터 파드까지 구성을 해봤는데요.
흐름을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HTTP 10.10.10.10에 myNginx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먼저 이 IP와 포트를 보고 인그레스로 트래픽이 들어옵니다. 인그레스는 이제 외부에 있는 트래픽을 받아주는 리소스라고 했는데요. 얘가 트래픽을 받아서 10.10의 myNginx, 이 myNginx first steps URL을 보고 첫 번째 있는 서비스로 트래픽을 전달해 줍니다. 이 서비스는 이제 파드 앞단에서 네트워크 말단이 되는 리소스라고 했는데요. 이게 트래픽을 전달받아서 이 파드 3개 중 하나로 트래픽을 전달해 줍니다. 그럼 파드에는 이제 제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올라간다고 했는데요.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트래픽을 이제 요청을 받고 이제 응답을 처리를 하고 응답을 이제 클라이언트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볼게요. 그럼 이제 노드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노드는 이제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노드는 이제 피지컬 머신 또는 VM, 그러니까 장비 하나라고 했죠. 저는 지금 마스터 노드 3개, 워커 노드 7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제 워커 노드는 뭐냐면 이제 제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마스터 노드는 이제 이 쿠버네티스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핵심 컴포넌트들이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앞으로 kubectl 명령어를 계속 날릴 거예요. 요청을 할 건데 그거를 이제 받아준다거나 아니면 제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중을 배포를 했는데 이제 워커노드 3번이 가장 여유가 있기 때문에 3번에 이제 배치를 해준다거나 이런 핵심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kubectl로 마스터노드의 명령어를 날렸는데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 마스터노드가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니 봤더니 이제 파드를 제가 처음에 운영할 때는 마스터노드에도 올리고 워커노드에도 올렸어요. 근데 마스터노드에 파드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얘가 CPU랑 메모리가 부족해졌고 결과적으로 이 kubectl이라는 명령어를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어져서 이 클러스 전체가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포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파드를 워커노드에만 배포를 해서 이게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방법은 마스터노드에 테인트를 걸어주면 되는데요. 테인트가 이제 뭐 더럽히다, 얼룩 이런 뜻이잖아요. 그걸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제 kubectl 테인트 노드 이렇게 노드에 테인트를 걸어주면 되는데요. 지금 이런 키 밸류로 이제 테인트를 걸어줬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kubectl describe라는 명령어로 한번 확인해 보면 테인트에 키 밸류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테인트를 건 순간부터는 이제 파드가 마스터 노드엔 배치가 안 되고 워커 노드에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 노드가 여유가 없어서 클러스 전체가 이제 반응이 없는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파드는 이제 가장 작은 컴퓨팅 단위입니다. 그래서 VM으로 치면은 인스턴스 하나라고 보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럼 이제 파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왼쪽처럼 이제 YAML 파일을 만들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파드를 만들겠다. 그래서 레이블 설정을 해줬고, 가장 밑에 보면 이제 이미지를 이제 설정을 해줘요. 지금은 이제 엔진엑스 최신 버전을 설정을 해줬는데요. 저는 이제 넥서스를 쓰니까 사실 요거는 이미지 주소거든요. 이제 이미지 주소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는 안 하고 이제 실제 운영할 때는 http 뭐뭐뭐 nexus 뭐뭐뭐.com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름, 뭐 버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주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kubectl apply라는 명령어로 이제 클러스터에 적용해줘라고 명령을 내리면 결과적으로 이제 파드 상태를 봤을 때 이제 kubectl get파드로 상태가 봤을 때 myNginx라는 게 이제 러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드를 간단히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파드를 만들면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은 이제 노드가 먹통이 됐는데요. 이제 노드가 이제 피지컬 머신 또는 VM 하나라고 그랬죠. 장비 하나인데 여기에 이제 여러 파드가 현재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른쪽 밑에 있는 파드가 이제 CPU랑 메모리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파드가 얘만 이제 중지가 되고 다른 파드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장비 하나에 있다 보니까 다른 파드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클라이언트는 처음에 문제가 있던 파드가 아니라 다른 파드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는 이제 불편함을 느꼈던 거죠. 항상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났었는데요.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간단합니다. 각 파드에 이제 리소스 리밋을 걸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CPU랑 메모리 이 정도까지만 써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럼 같은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 밑에 있는 파드가 CPU 메모리를 많이 사용했을 때 이제 얘만 이제 재시작을 해줍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다른 파드를 사용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되죠. 설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요게 파드 설정, 녹색 부분은 파드 설정 앞에서 봤던 부분이라 넘어가고요. 노란색의 밑에 부분을 오른쪽 밑에 부분을 봐보면 이제 리소시스에 리밋을 걸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CPU는 0.5코어, 메모리는 1GB로 제가 설정을 해서 요 이상으로 리소스를 쓰게 되면 그때는 이제 파드를 재시작해줘서 요거만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다른 파드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설정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결을 했었고요. 다음으로는 디플로이먼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플로이먼트는 이제 배포와 관련된 이제 리소스입니다. 그래서 뭐 배포를 할 때 이제 롤백을 편하게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배포 상태를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다음 화면과 같이 제가 이제 레플리카를 2로 설정을 해줬는데요. 파드를 이제 여러 개 올리고 싶으면 이제 디플로이먼트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이제 파드 상태를 봐보면 이제 아까는 파드가 하나 올라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2개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배포는 사실 디플로이먼트라는 걸 사용하면 이제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이제 파드는 사실 쿠버네티스의 개념상 되게 불완전한 자원입니다. 언제든 이제 내려갈 수 있고 정지될 수 있는데 이 디플로이먼트로 배포를 하면 디플로이먼트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드가 내려가 있으면 새로운 파드를 올려주게 됩니다. 디플로이먼트를 정말 많이 쓰는데 그런 디플로이먼트를 사용하면서 얻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또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은 변경사항이 적용되지 않은 경험을 한번 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와치로 현재 파드 상태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재배포를 그러니까 요청을 했는데 배포가 안 되고 계속 요로 상태에서 요지부동이더라고요. 원인은 뭔가 해서 봤더니 제가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쓴다고 했는데 자바 소스를 변경하지 않고 이제 프로퍼티 그러니까 설정 코드만 이제 변경을 했어요. 그렇게 배포를 하니까 이제 쿠버네티스에서는 도커 이미지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배포를 안 했던 겁니다. 요럴 때는 이제 명령 하나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쿠베시티의 롤아웃 리스타트란 명령어를 사용하면 하나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배포가 되고요. 필요하다면 이런 이제 명령어를 이제 배포 시나리오에 넣어서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벗어날 수도 있겠죠. 디플로이먼트는 이제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2개씩도 배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파드가 한 번에 10개를 올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하나씩 내리고 올리면 이제 구동 시간이 1분 걸리면 총 10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2개씩 배포를 해주면 이제 5분 정도 소요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이제 디플로이먼트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다른 것들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거는 조금 심각했던 상황인데 이제 제 파드가 다른 배치 작업에 영향을 받았던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노드가 이제 워커 노드가 7개가 있는데 제 파드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 파드는 이제 보라색 파드인데요. 이렇게 2개가 올라가 있고, 근데 이제 왼쪽 밑에 이제 주황색 파드가 이제 배치 작업을 하는 파드였는데요. 문제는 이제 새벽에 얘가 배치 작업만 하는데 이 배치 작업 할 때만 이제 장애가 났던 겁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장애가 났던 거죠. 결과적으로 원인은 이제 배치 작업에서 CPU랑 메모리 너무 많이 써서 제 파드에 영향을 줬고 그 시간만큼 장애가 났던 겁니다. 요거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노드를 이제 분류를 했어요. 위에 거 5개는 이제 24hour, 7days 항상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노드로 분류를 하고 밑에 있는 노드는 이제 배치 작업에서 이제 뭐 되게 로드가 큰 작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 노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제 운영을 했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제 파드는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클라이언트가 접근할 수 있게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설정하는 방법은 이제 노드에 이제 레이블을 잘 설정하면 돼요. 지금 위에 거 5개의 노드에 operation true라는 레이블을 설정한 뒤 제 파드를 배포를 할 때 노드 중에서 operation true라는 레이블이 있는 곳에만 배포를 해줘 라고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설정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5개 워커 노드에 이제 레이블을 설정할 건데요. 이렇게 kubectl 레이블 노드 워커 노드 1, 2, 3, 4, 5 operation true 이렇게 하면 이제 5개 노드에 operation true 레이블이 설정이 되고요. 디플로이먼트 설정은 방금 봤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제 노란색 부분을 보면 제가 노드 어피니티라고 설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키는 operation, value는 true인 노드에만 배포를 해줘 라고 이제 설정을 해줘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화면대로 이제 제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은 위에 5개인 노드에만 배포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이건 이제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는데 제 파드가 이렇게 한 노드에만 배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는 이렇게 한 노드에 배치가 돼도 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노드는 이제 어떤 상황의 천재지변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장비니까요. 또 아니면 이제 디스크가 풀이 나서 어떤 문제가 돼서 더 이상 운영을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쿠버네티스에서는 요 첫 번째 파드에 있던 것을 두 번째, 세 번째로 옮겨주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해줄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옮길 때 제가 애플리케이션이 구동 시간이 1분 정도 걸리는데 1분 동안 장애가 발생해요. 옮겨가는 과정에서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거는 이제 노드에 잘 배치를 해서 배포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밑에 화면처럼 배치를 해주면 한 개의 노드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장애가 나더라도 다른 노드에 이미 파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요거 설정하는 것도 이제 레이블을 잘 설정해주면 되는데요. 이제 파드의 설정을, 디플로이먼트의 설정을 잘 해주면 됩니다. 오른쪽 디플로이먼트 설정 앞부분은 넘어가고요. 오른쪽 밑에 이제 봐보면 파드 안티 어피니트라고 설정한 거를 볼 수 있어요. 요게 요런 파드는 P에서 배치해줘 라고 이제 적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키는 앱이고 value는 deployment by nginx인 걸 P에서 배포해줘 라고 이제 설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면에서 밑에 화면에서 노드가 이제 하나가 첫 번째 노드에 배치가 되어 있고 두 번째 파드를 이제 첫 번째 노드에 배치를 하려고 봤는데 첫 번째 노드에 이제 배치를 하려고 봤는데 이런 레이블을 갖고 있는 파드가 이미 있네. 다른 노드에 배치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골고루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발생했던 한 노드에만 배치가 되는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어피니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재배포가 안 되는 상황을 한번 겪었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 개발 환경이었는데요. 지금 노드가 2개가 있고 파드가 이제 하나씩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재배포를 명령을 했는데 파드 상태를 보니까 2분 동안 배포가 안 돼요. 지금 오른쪽 밑에 노드를 봐보면 이제 none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노드가 할당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스테이터스도 펜딩 상태, 기다리는 상태인데요. 이벤트를 한번 봐보면 이제 안티 어피니티 문제다, 언스케줄러블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파드가 지금 배포될 곳이 없어서 계속 기다리는 상태인 겁니다. 요거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노드를 하나 더 사용하면 돼요. 그 배포 가능한 노드 수가 이제 파드 수보다 많아지면 이제 새로운 파드가 이제 새로운 노드에 여기 하나 더 있는 노드에 이제 배치가 되고 기존에 있던 파드는 하나씩 내려가고 이러면서 이제 배포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운영 환경에서는 이제 요거 배포 가능한 노드가 파드 수보다는 많아야 된다라는 걸 이제 아시고 사용하시면 어피니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6개 케이스를 공유 드렸는데 이제 10개 케이스 중에 4개 남았는데 얘는 좀 간단해서 2개씩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인그레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인그레스는 이제 인그레스 사용하기 전에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ACL 문제였습니다. 이제 MSA를 구성하면 보통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제 포트로 구분을 많이 해요. 뭐 1번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30010, 2번은 30020 이런 식으로 쭉 이제 테이블을 사용해서 관리하는 곳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ACL 문제는 항상 밤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선생님은 정말 죄송한데 ACL 좀 열어주세요 이런 거
아마 요청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러면 이제 밤에 저도 요청하면 죄송스럽고 이제 요청 받는 분들도 되게 난감한 상황이 되죠. ACL 문제가 일단 크게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기존에 이때 VM에 운영했을 때 문제는 이제 포트가 기억이 안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MyNginX는 30010 포트를 사용하세요라고 알려주고 하면은 처음에는 잘 사용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기억이 절대 안 납니다. MyNginX가 30020이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계속 들고 그리고 포트를 알 수 없으니까 아까 이제 봤던 테이블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제 인그레스에 패스 기반 라우팅을 사용하면 그걸부터 해방이 될 수 있어요. 패스 기반 라우팅은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first steps URL을 보고 MyNginX는 MyNginX에 해당하는 서비스로 트래픽을 전달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별로 포트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아까 그 테이블 자체가 필요 없어요. ACL도 뚫을 필요가 없고요. 첫 번째 쿠버네티스를 구축할 때만 이제 인그레스에 해당하는 포트 하나만 뚫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밤에 그런 요청을 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기억이 안 나는 문제로부터 해방도 할 수 있습니다. MyNginX라는 서비스 명만 알고 있으면 3개월이 지나더라도 First Steps URL을 MyNginX로 해서 접속하면 되구나 이렇게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MSA 구성을 했는데 이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네이밍이 좀 잘 안 돼 있다 이러면 이제 네이밍을 좀 고민을 해보시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아까 제가 고양이처럼 잘 잘 수 있었던 이제 자동 재시작 또는 순단 방지를 할 수 있는 라이브니스 프로브와 웨데니스 프로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지 모르겠어요. 제 애플리케이션은 살아있는데 더 이상 응답이 없는 경우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쿠버네티스에서도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럴 때 이제 팟은 살아있는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비정상일 때는 라이브니스 프로브를 설정해주면 됩니다. 이제 요거를 설정해주면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파드를 체크해서 오른쪽 밑에 파드가 3개 있는데 이제 하나가 헬스 체크가 정상적으로 안 된다. 그럼 얘를 자동 재시작을 해주는 설정입니다. 그럼 설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왼쪽에 위에는 이제 파드 설정은 같은 부분이라 넘어가고요. 이제 파드 설정에 이제 새로 라이브니스 프로브라고 설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HTTP get 요청으로 이제 get 라이브 요청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이게 200이나 300 응답이 나오면 문제가 없고 다음 400, 500대 응답이 나오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 파드는 재시작을 시켜라고 이제 설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한번 로그를 봐보면 404 에러가 발생하고 꾸준히 지금 get 라이브 요청이 들어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라이브니스 프로브를 설정해줘서 계속 이제 라이브니스 프로브에서 얘가 정상인지 체크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이제 엔진엑스 최신 버전을 그냥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구현을 하진 않았죠. 그래서 get 라이브 요청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파드 상태를 봐보면 지금 리스타트가 2번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시작을 해준 거죠. 이번에는 이제 순단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쿠버네티스에 처음에 애플리케이션을 올리니까 항상 배포를 할 때마다 이렇게 순단이 발생하더라고요. 요 1분 정도만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방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레디니스 프로브를 잘 설정해주면 됩니다. 레디니스 프로브는 이제 각 파드에 이제 현재 이제 준비가 됐는지를 판단을 해서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이 되면 서비스에서 해당 파드로는 트래픽을 보내지 않게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동 시간이 오래 걸리는 파드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어떤 응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의 파드를 잠시 트래픽을 보내지 않게 하는 것으로도 이제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설정하는 방법은 이제 라이브니스 프로브랑 아주 유사한데요. 이제 녹색 부분은 파드 설정이랑 역시 넘어가고 이제 레디니스 프로브로 get ready 요청을 주기적으로 설정하게 지금 설정을 한 상황입니다. 로그를 봐보면 이제 똑같이 저는 구현을 안 했기 때문에 404 에러가 발생하겠죠. 이번에 이제 파드 상태를 봐보면 아까는 좀 다르게 아까는 이제 리스타트가 된 거를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레디가 안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레디가 안 되면 이 파드로는 이제 서비스에서 트래픽이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제가 이 레디 요청을 받을 수 있게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 엔진X의 HTML 폴더에 ready라는 파일을 터치로 만들면 그때부터는 이제 get ready 요청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지금 아래 밑에 이제 ready가 1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파드로는 이제 트래픽이 계속해서 전달이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제가 그 10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운영 꿀팁 2개만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파드에 제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가다 보니까 파드를 좀 자세하게 보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떤 노드에 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올라갔나, 파드가 올라갔나 이제 확인하고 싶으면 이제 아웃풋 YD 옵션을 주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kubectl getPath 아웃풋 YD 옵션을 주면 지금 노드에 이제 워커 노드 3번에 제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간 걸 볼 수 있네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제 개발자다 보니까 파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문제의 단초를 이제 찾고 싶습니다. 원인을 찾고 싶은데 이제 로그로도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제 로그로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면 describe라는 명령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 이제 kubectl getPath로 지금 파드 상태를 한번 봐봤는데 되게 짧은 기간에 105초 동안 3번이나 재시작을 했네요. 뭔가 이렇게 쎄할 때 이제 이벤트 로고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kubectl describe라는 명령어로 파드 이벤트를 한번 봐보면 이 밑에 쪽에 이제 liveness probe fail 404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뜨죠. 요거를 보면 이제 개발자는 이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죠. liveness probe 설정을 내가 했는데 요거를 이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구현을 안 했구나. 구현을 해야겠다라고 이게 문제의 단초를 이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로그는 사실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kubectl logs라는 명령어로 로그를 볼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구려요. 이게 어떤 부분이 좀 구리냐면 이제 파드가 강제로 삭제하든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제 불안정한 전원이 내려갔을 때 더 이상 이제 로그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플로이먼트로 올렸을 때 새로운 파드가 올라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파드의 로고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는 이제 stun이라는 걸 설치해서 사용하면 좀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stun since 1초 전 거부터 deployment by nginx에 있는 파드에 대한 로고를 전체를 다 보여줘 라고 저 명령을 내린 거고요. 지금 2개의 파드를 이제 플러스 아이콘과 함께 이제 로고를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색깔로 지금 구분을 해주고 있는데 분홍색 파드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재시작이 됐다라고 했을 상황에서도 이제 기존에 있던 분홍색 파드는 마이너스 아이콘과 함께 이제 내려갔다고 표시를 해주고 새로 올라온 파드를 플러스 아이콘과 함께 색으로 구분해서 쭉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사실 로고를 좀 편리하게 더 보고 싶으면 이제 클러스터 단위로 로고 수집기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파나 같은 걸 사용하면 이렇게 브라우저 화면으로도 로고를 볼 수 있어요. 지금 deployment by nginx로 이제 필터링을 걸었고요. 가운데 보면 이제 로고 볼륨으로 이 시간대에는 이만큼 로고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밑에 부분에는 로고 상세 정보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프 하나로도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팀원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운영은 예술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이 세션을 들어주신 분들이 아마 가지고 계신 애플리케이션 성격이나 아니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감이 많이 갔는데 제가 지금 10가지 케이스를 공유를 드렸는데 새로 애플리케이션을 쿠버네티스에 올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세션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